2부 시작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0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볼메그린님. 네, 볼메그린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그러니까 세월호 이런 게, 그때 기간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다른 거랑 달라서 이것은 같은 국민, 그것도 정말 팔팔한 청춘들이 막 150명,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중환자가 한 30명 더 계신다고 하니까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예. 요거를 뉴스를 봐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트라우마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아직 좀 믿기지 않아서 반신반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됐겠어? 뭐 이런, 또 이게 대한민국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참 저희가 3월 9일 날 선거 끝나고 처음 했던 우리 새날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국제 정치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질 것이고 경제 정책도 지금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좀 들어맞지 않았으면 하고 했던 예측이 이번 정권에서는 너무 많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게 예상대로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더 좀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그런 심통한 심정입니다. 아이고. 근데 오늘 주제는 그런 거죠. 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이런 참사가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다. 네. 그런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큰 나라고 또 국가가 뭐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닌데, 결국 대통령이 이제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전체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따라서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태원에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건 아닌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마약 사범 잡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다들 사복 입고 마약 사범 잡으러 다니고 교통안전은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 공공연하게 이 안전을 중시하는 공무원 같은 사고방식을 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무원들 특히 찍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은 안전을 무시하란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동안 루틴하게 하던 것조차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게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도 아마 생각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부처나 지자체 어디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1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그게 이런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결국은 성과주의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들이 마약 단속에만 열을 올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네. 그리고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이 김진태 사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에서 누구 하나 잘못했다 하더라도 국가 시스템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 단계별로 점검을 해가면서 이게 문제가 시정되도록 돼야 되는데, 김진태 사태도 이 검사 출신인 김진태 지사가 내용을 잘 모르고 했든지 의도적으로 했든지 간에 어쨌든 전임 최문순 지사가 해난 건 나는 인정 못 하겠어. 그래서 부도내 버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받아서 또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클지를 몰랐고, 그러고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천억 원을 뭐 해마다 한 100억씩 20년 천천히 나눠 갚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일을 50조 원을 투입해도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과정을 좀 겪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네요, 진짜로. 그렇게 예. 따지면은
아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예. 안전이라는 게 예. 안전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사고가 나서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 부도가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잖아요. 내 생명 또는 내 신체적 안위, 정신적 안위를 지키는 게 안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태원 사태가 앞서 검사 출신의 지자체장,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위원장 뭐 이렇게 되듯이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용산구청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이상민 행자부 장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단계들이 그 어느 하나도 크로스체크가 작동을 안 하면서 방치가 되는데 이 방치된 상태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심지어는 죽고 나서까지 그 대응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게 그야말로 시스템 페일리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을 나는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방송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 했던 말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시스템이 물론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 자체의 마인드의 시스템은 확립이 돼가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8년 전의 세월호 사건보다 국민들의 대응이 훨씬 빠르고 바라보는 시야나 관점이 정확해요. 그 시스템은 높아졌는데 법과 제도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이야기 참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외신 보도에서 그 이태원 참사를 8년 전에 이 세월호 사건과 비교를 많이 하면서 그 이후 최대의 재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건이 전개되고 에스컬레이팅 되는 과정이 거의 세월호 사건과 유사합니다. 장소가 바다에서 일어났냐 육지에서 일어났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철학을 가진 대통령과 같은 정부 시스템 하에서 이 무엇을 중시하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냐가 빚어낸 참사라는 것이 오늘 국회에서 청문할 때도 좀 드러났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여러분 뭐 이미 너무나 우리 국민들 잘 아시고 또 우리 채널에서 정말 집요하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을 사용 못하게 된 것을 규제개혁 완화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사용연한 다 했고 폐기해버린 것을 고철로 끌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약간 고쳐서 운행을 하겠다는 거. 지금 현 정부도 규제개혁 완화와 민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배의 과적을 단속해야 될 이 항만청의 해운항만청의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었던 거. 그리고 심지어는 갑판장이 이게 페리호니까 화물차들하고 승차들이 실리면 그 결박을 잘 해야 되는데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결박을 안 해버린 상태에서 또 선체 지하에 있는 평행수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제주도에 이 해군기지에 쓸 엄청난 철근을 또 추가로 실었어요. 철근을 실기 위해서 평행수를 빼고 이 홀수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변침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왈부하지만 어쨌든 갑자기 변침을 하게 되니까 고정된 와이어가 끊어진 차량들이 밀리게 되고 그것이 이 철근을 치고 그러면서 배가 기울어지는 그리고 평행수가 작동을 안 하니까 복원이 안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걸 보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똑같은 그 어느 단계 하나만 바로 작동했어도 안 죽을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150여 명이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 이미 언론들 이 보도를 잘 안 하니까 유튜버나 이런 쪽에서 SNS를 통해서 지금 이것만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태원 지하철역에서 출입구에서 승객 동선을 한쪽으로만 가도록 예전에 그거 다 했거든요. 그것만 했어도 내려온 승객하고 올라간 승객이 마주치지 않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었을 거고 두 번째로 폴스라인 설치해갖고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유도만 했어도 안 죽었을 거고
결정적으로 과다하게 인원이 몰리면 그 정복 입은 경관이 야광봉으로 이렇게 가세요라는 지시 하나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안 갔을 텐데 그 어느 하나도 작동을 안 하도록 그러고 심지어는 사고가 나서 저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 가지고 그 사체는 죽음은 분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와중에도 경찰들은 1시간 40분 넘도록 출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똑같네. 예. 그 세월호 할 때 그 움직이지 말고 선대 있으세요. 방송하고 선장하고 도망가 버린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정말 이 뭐 데자뷰 보듯이 과정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 용산구 상인회에서도 용산구에 인력 배치를 안전요원 배치를 요구를 했는데도 용산구에서 무시한 거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다음에 그 행사 당일에도 여러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의 초동 대처가 늦었다라는 거. 이미 인원이 몰렸음에도 그 사후 대책까지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거,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거. 너무 정말 모든 총체적인 난항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세월호 참사도 보수 정권 박근혜 때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런 참사가 없었어요. 예. 근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들어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또 참사가 났어요. 세월호 사건도요. 세월호 참사도 박근혜 취임하고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취임 초기에 가까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 결국 아까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 이야기하셨는데 보수 정권의 문제라는 게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 보수 정권. 예.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보수 정권의 문제를 하면 보수 쪽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참 싫어하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극우 정권이잖아요. 예, 극우 정권이지 보수가 아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 정권이 어떻게 보수 정권이냐. 심지어는 국가 자존심을 무너뜨려가면서 일본 가남식의 그 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해군기에 이 경례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정권을 우리는 보수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보수로 작동하는 이 정권이 지금 이제 데자뷰가 3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가 이 보수 정권의 그 반복된 문제, 그 위험이 사회 현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수 정권의 특징으로 규정하는 그런 칼럼을 썼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 광우병 사태와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 때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이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보수 정권의 이제 패턴으로 고착화 돼 간다. 이런 지적을 해서 아마 이게 앞으로 그 국민의힘이 그 나눠지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것 같아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대통령들이 하는 어투들이 보수 정권의 문제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국민을 대하는 자세들이 유사한 점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광우병 사태를 당해가지고 위험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럼 민간에 맡겨놓으면 수입업자들이 안 팔리면 수입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갖고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7시간 있다가 나타났고 머리 한다고 또 시간 지체하고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국가가 나를 지켜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도 대통령이나 이제 행정부 장관이나 전부 변명만 급급하고 책임 안 지려고만 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하게 접근하고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또 정말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하는 이런 진정성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게 아마 두고 이제 더 이상 보수 정권은 안 돼. 아무리 못해도 진보 정권이 계속하는 게 차라리 나. 보수 정권 주면 우리 애들 또 죽어. 이런 식의 어떤 세뇌와 그 교육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 한 이야기인데 윤석열이 6월 22일 날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그 말은 거의 재앙적 말이었거든요. 예. 돈 버는데 성과 내는데 급급해야지 안전 같은 거 그 말에는요 무서운 악마가 숨어 있어요. 안전을 중시하지 않으면 사고는 날 거고 국민 생명은 안정에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불과 4개월 만에 현실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특성상 뭐 자기 직속 상관이 자기 승진이라든지 평가를 하겠지만은 정부의 코드에 맞춰야 되는 것을 세뇌받고 훈련받지 않습니까? 또 그게 공무원의 어떤 뭐랄까 이 윤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방금 분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중시하는 그런 공무원 같은 사고방식을 버리려 하니까 듣는 공무원들은 정말 나는 공무원이니까 이제 안전은 중시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 정부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들 중에서 뭐 용산 대통령 청사 이전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정작 중요하고 더 큰 것은 해야 될 것을 안 해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들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요건 좀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 일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나서야 되겠구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예. 사고는 보수나 진보 정권을 떠나서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보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보수 정권은 또 거기다가 대처도 못해요. 제대로 대처를 못해.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 보니까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태도의 차이가 공교롭게도 박근혜와 윤석열의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청년이란 말이에요. 네. 특히 20대. 심지어는 세월호 사건 때 중고등학생이었던 그런 청년들이 상당수가 희생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가 구주에 청년 정책 발표했어요. 아마 국민들 모르실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거 하나만 언론들 제대로 보도했어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안 갔을 건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겉으로는 참사 일어나기 3일 전인 26일 수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청년 고용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또 내년에 2023년에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이것을 위원회에서 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합니다. 특히 이 회의에서 발표된 게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공공주택 5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정책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화자찬하기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 해갖고 14만 7천 호였는데 우리는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조금만 분석해 보면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날 예정이었는데 청년 지원 예산이나 청년 고용 지원 예산을 싹 빼가지고 윗돌 빼서 아랫돌 공구는 그런 방식으로 입막을 하면서 50만 원을 공급했다 발표를 한 거예요. 진짜 보여주기식. 예. 그게 이틀을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이 대선 때 이긴 이유가 2030이 자기를 많이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인들 예산, 뭐 일반적인 약자 예산, 장애인 예산 싹 빼가지고 그나마 좀 빛나 보이는 청년들이 집 갖기 쉽게 해줄게. 그것만 올인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예산마저도 다른 청년 예산을 빼와서 예. 거기다가 보여주기식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다른 약자 예산은 싹 삭감한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이 상태가 좋다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청년들 주택 문제 해결했을 거라고 뭐 취임한 1주년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분석해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럼 이 돈 어디서 생겼어요? 예산 증가는 낮춘다고 했는데 또 부자 감세까지 해갖고 세수가 줄어든데 없는 돈에 한에서 뚝 떨어지는 않을 텐데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봤어도 또 그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만 했어도 이 청년들의 목숨을
그야말로 초이같이 경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을 건데 언론이 이제 경고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가 세대 포이론을 하죠. 20대의 투표와 그 60, 70대의 몰표를 가지고 3, 4, 50대를 그 능가해서 우리가 약간 더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이 성공을 했는데 지금 20대 남성 2대 남표가 극히 떨어지니까 다시 여가부 폐지 이걸 세게 들고 나는데 이게 별 반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청년들에게 우선 집중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지지율 높았으면 완전히 선거 때 공약 쌩 깎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중에서 70%인 34만 호를 청년에게 먼저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사실 가족을 부양하고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자녀도 있는 중장년층들에게 가기로 했던 거는 싹 줄여버렸어요. 50만 호 중에서 16만 호만 이쪽을 주고 전체적으로 70%를 청년들에게 배정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3배나 더 많이 청년들에게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부부, 노부모 부양자 요거는 싹 줄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줄여도 힘도 없고 말도 안 하니까. 아이고 참. 아니 줄인지도 몰라. 예. 그게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냐가 또 아니란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34만 호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일단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 최경환이는 그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지난 정부에서 그 영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밀어붙여가지고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교묘하게 3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제 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예. 이 50만 호의 절반인 25만 호를 이 윤석열표 공공주택이란 이름으로 그 나눔형으로 공급하겠다 발표했는데 나눔형이 뭐냐면 시세의 70% 이하로 이 주택을 사도록 해주고 5년 동안 거주하고 나면 공공 부분에 다시 판매할 수 있는데 그때 수입이 남으면 그 집 산 청년들이 70%를 가져가고 공공 부분은 나머지 30%를 가져가는 환매 조건부 분양 이거를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환매 조건부 분양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주기 위해서 5억 원 한도 내에서 이 LTV를 80%까지 높여주고 40년 동안 나눠 갚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좀 저렴하게 분양가 4억 2천만 정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때 그 여기서 빌릴 수 있는 돈이 3억 3,600만 원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도 7% 8%까지 올라가니까 한 3% 이내로 공급해주면 굉장히 그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구입할 당사자들은 한 8,400만 원만 목돈 있으면 나머지 40년은 매달 갚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위원장님, 예. 시기가 되게 공교로운 게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집값 부양 정책 아니에요?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도 있지 않아요, 지금? 요게 알고 보면 집값 부양 플러스 건설업체 배불리기 사업.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때는 이제 건설부 장관이었죠. 국토부 장관의 보좌관이 사석에서 그 미분양 아파트 17만 6천 호를 내가 팔아줬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건설업체 사장들 불러가지고 그래서 네 후원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사태와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거래가의 70%를 하더라도 실제 건축비는 30-40% 안쪽입니다. 그래서 70%로 팔아도 40% 남거든요. 일단 빚은 청년들 지고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팔아먹게 되는 거고 또 지을 수 있는 물량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월 평균 소득의 140%까지 이렇게 해놔서 이걸 올해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월 평균 449만 원 이하는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한 달에 500만씩 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 빚을 내서 사놓으면 지금 70% 이하라 하지만은 그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그 시세 차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고 4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한 달에 최저임금 선에서 200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지갑 내버리면 나머지를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른 시사방송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예, 청년 주택 이게요. 40년 분할 상황이잖아요. 예, 30살에 35살에 이렇게 집을 사게 되면 75세 정도의 청년 주택 이름의 빚을 갚아요. 예. 참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묶이니까 이걸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만들어갖고 그걸 돌리다가 또 그렇게 한번 망했던 게 지난번 이 리먼 브러더스발 이 외환 사태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다시 재현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8,400만 원은 뭐 빌리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은 매달 100만 원씩 그 40년을 갚아가게 되면 고소득 전문 직종 아니면 부모가 생활비 대준 사람 소위 말해서 금수저 지원 정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나마도 이분들은 그 덤태기 쓰고 건설 회사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봉 잡는 거예요. 성장률도 올리고. 근데 그 청년들이 모여 있는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태원 안 가보셨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소위 노는 애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태원. 네. 특히 할로윈 행사는요. 동네에서 이렇게 오히려 몸생이들이 호기심에 다 할로윈에 모여갖고 뭐 코스프레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가는 곳이지 막 클럽 가서 막 술 먹고 마약하고 가는 그런 행사가 전혀 아니에요. 애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로망이었다고요. 네. 우리 꼬맹이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지만 할로윈 행사 때문에 쓸 가면 같은 거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유 씨. 근데 그런 친구들이 봉이인 거죠. 봉 쉽게 말하면. 저는 그날 이제 지방 출장 갔다가 그 회의가 늦게 마치고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다가 뉴스 확인을 해보니까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딸이 그날 이태원은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벌어지는 할로윈 축제 간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급하게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 일찍 마치고 와서 지금 잠들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막 전전긍긍했는데 일찍 잠들어갖고 문자를 못 받다, 전화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한숨을 났는데 누구나에게 어느 가족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태어난 애도 몇 명 안 되는데 있는 애들 안 죽이고 잘 키워야지 되는 게 국가적인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했는지 또 다시 이제 좀 더 이어가면 그거를 이 나눔형으로 살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청년들은 이 선택형을 할 수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전세와 비슷하게 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에 원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안 그러면 4년 동안 더 전세를 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10년 전세를 보증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 요것도 이제 내 집 마련 리츠와 같은 방식으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지열이 그 전세 대출을 하고 모기지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지금 전세가 팔리지 않고 월세도 안 나가고 하니까 이제 집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해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발표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요. 나중에 대출해주고 나서 원가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40년 지나고 나면은 대출 받은 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사실죠.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출생 줄어드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해놔서 일시적으로 지역적으로 그 주택 부족 현상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방은 지금 120% 과잉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수도권에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전부 이 부실 주택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원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 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만 정부는 이게
그 하드 랜딩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그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발표는 70% 가격으로 사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갖고 70% 이하 되면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아, 이분이 이제 갈라설 예정을 했구나. 소위 말해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의 현 내각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아, 이제는 저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고 차기 대권의 후보 주자로서 나서려고 이렇게 그 작업을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주무부서 장관하고 이 전체 그 청정정치조정위원회에는 이 한덕수 총리가 같이 해서 발표를 했는데 관련 부처 장관들하고는 다른 입장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성과 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지율 때문에. 그래서 흐름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해서 뭔 말 한지도 모르고 뱉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것은 맞고 예. 또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지금 발표한 것들 모두 무산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막 그 장관들끼리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원희룡은 그런 머리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글쎄 이 단순하게 이 딱딱 그 표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치고 나가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되자마자 UAM 타러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기존에 주택 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부 장관하고 다른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댓글창에요. 예. 오늘 방송 주제랑 상관없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김건희가 분향소에 머리에 뭘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흑채 아니고요. 흑채 아니고 머리띠도 아닙니다. 머리, 그러니까 이마가 작아 보이게 하려고 칠하는 전문 용어가 콩태예요, 콩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분바르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연필로 되어 있는 목탄 같은 걸로 이마 라인을 정리하는 그걸 콩태라고 하는데 비슷한 모습 보이신 게 여러분들이 앙드레 김이 이게 머리가 수치 없는 거를 이렇게 까맣게 했던 거랑 똑같은 그걸 지금 뭐 그게 가발이다 뭐 흑채다 말씀하시는데 콩태라고 부르시면 돼요. 콩태.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콩태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 계속 논쟁을 하고 계셔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그분은 좀 안 보이는 게 도움이 될 건데 참 그 표를 알아서 깎아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국민들이 좀 그 안 보는 걸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이제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 예, 예. 댓글장 금지.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근데 박근혜 때 지금 청년 희망주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도시 중심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변두리에다가 예. 벌판 한가운데. 아, 그럼 거기 누가 가냐고. 예. 그래서 분양이 안 돼갖고 미분양 사태에 속출하고 결국 그 정책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당장 이걸 표가 되게 해야 되는 이 절박한 심정에서 꽤 좋은 지역에 그것도 이미 올해 내년 인허가 설립 인허가를 해줄 분량을 땡겨가지고 선분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입지를 살펴봤더니 내년 인허가 대상 7만 6천 가구 중에서 도심에 공급되는 3,300가구, 또 수도권에 공공택지에 공급된 7,400가구, 이 합쳐서 11,000 가구 정도를 올해 중으로 선분양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부지도 아직 정비 안 된 곳이지만은 어쨌든 인허가만 되면 이걸 갖고서 선분양해서 이 청년들에게 표를 좀 얻어보겠다는 곳인데 일단 위치는 꽤 괜찮습니다. 나눔형으로 분양되는 곳은 그 3기 신도시의 GTX 역세권인 왕숙지구, 남양주죠, 창릉지구 이런 쪽이고 또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 6천 가구가 공급되는데 또 뭐 구리 갈매지구, 고양 창릉지구 이런 곳도 이제 1,800가구를 분양하고 또 수방사 부지, 요거 알짜배기 부지지 않습니까? 요런 데도 한 1,400가구를 분양하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이 급하게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밖에 없고 대지 정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분양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 예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분석을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세수가 감소되는 정부,
또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 여기서 자연 증가율 이하로 이제 그 국가 재정 건전한 이름으로 그 국가 재정을 관리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에서는 다른 데서 어디가 빼가지고 여기 넣어야 되잖아요. 50만 호를 공급한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이제 그 주택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 왜 실패했는지를 보면서 공공 임대주택을 해마다 10만 호씩 공급하는데 그 택지를 공공 부분에서 싸게 준다 하더라도 10조 원 정도씩 든다고 나왔거든요. 그걸 어디서 마련하느냐 갖고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굉장히 그 쉽게 해결합니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 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그 16조 8천억에서 22조 올해 22조 5천억에서 16조 8천억으로 한 5조 6천억을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줄여갖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이 50만 호 공급한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줄인 돈이 어디에 쓰는 돈이냐? 지난번에 그 반지하방 침수했던 그런 곳에 주거 상향 사업으로 쓰이는 곳, 또 매입 임대주택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을 3조 7천억을 깎아버렸고요. 이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연구임대 관련 예산도 1조 7천억을 깎아갖고 이 총 5조 6천을 깎아서 청년들에게 주겠다는. 뭐야 도대체. 표 얻기 위한 완전히 그야말로 쇼잖아요. 예. 윤석열 쇼는 안 한다면서요. 나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예. 그러고는 이걸 또 숨기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부 지원 안 해주면 꼼짝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반발도 안 하니까 밟아도 된다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공공연하게 이 청년 원가주택 공급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소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5조 6천억을 삭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민주당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지켜내지 않으면 청년들에게는 제대로 효과도 안 가면서 당장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반지하방, 전세방, 옥탑방 사는 사람들 현 정부 하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발표를 해도 언론에서 제대로 써주질 않으니까 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분 그 참사 일 나자마자 언론에서 보도가 하여튼 두 기사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다.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야, 이 뭐 별 실속도 없는 짓인데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다 알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걸 쏟아내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이 좀 심하게 아부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해주고 나중에 뭘 받으려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뭐 지난번 그 홍수 사태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그 대통령실에서 언론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대통령이 뭘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언론사들 다 좀 그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필요한 조치를 좀 앞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참사가 나면은 이런 이슈에 주목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묻히면서 결국엔 그들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랄까요? 관심이 한쪽으로 쏠릴 때 하는 짓들을 한번 봐야 돼요. 예. 그게 결국에 나중에 지나보면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이야기 듣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이죠, 언론. 예. 굉장히 말초적인 거. 예를 들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뭐 대장동 관련한 뭐 수사 같은 거를 근거도 없고 뒤져보면 이재명과 연관도 없는 거 막 단독으로 내는 그런 언론들이 부지기 수익이기 때문에 윤석열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관련한 이 기사 채널A 기자 같은 기자들은 아예 모른다고 봐요 저는. 관심이 없지 이게 뭐. 아유. 그리고 이 주택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청년들을 지원한다 하면서 이 청년 지원 예산을 기업들에 갖다 준 예산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것도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한 데가 정말 20개 중에 한두 개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청년 직접 지원 예산을 뭐라고 이 매도를 했냐면 단기 일자리 지원에 그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일경험 활성화 사업 이게 이제 청년들이 그 신입 사원으로 채용이 안 되고 경력 사원이 되게 하려면 이 뭐 하다못해 인턴이라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요것을 민관 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에게 돈 줘가지고 청년들을 채용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또 신산업 신기술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뭐 AI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훈련 과정을 확대하는데 요것도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고요. 지난번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문제됐던데 그 정책의 이유가 그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시키기 위해서 입학 연령이 땡기지 않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라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고 또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건데 요게 박근혜 정부 때 해외 취업하라. 있었어요. 예, 맞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와 똑같은. 지는 그 국내에서 일자리 못 만들면서 청년들 보고 맨 땅에 너희들이 해외 좋은 기업 많으니까 거기 가서 취직하라고 몰아내는 거와 똑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청년 창업펀드 조성해서 청년들이 그 경험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하도록 지원해주고 나중에 빚쟁이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 이면에 그 관련 예산들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업 지원 정책으로 청년 지원 예산을 바꿔버린 거예요. 야, 청년을 빙자해서 예, 기업 지원 정책이라고. 예, 야, 그러면 청년들한테 이거 청년 정책이야 해놓고 결국 알고 봤더니 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부자 감세로 대국민 인한 사기네요, 진짜. 예. 낙수 효과를 다른 형태로 바꾼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그 30일 날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3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안 분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 예산정책처가 이 분석을 했는데 좀 심하다라고 이제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노동부의 내년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으로 올해는 이게 529억인데 올해 예산에서 529억을 더 증액해갖고 1,200억을 편성했는데 요게 그 기업들에게 지원한 예산이 된 거예요. 뭐냐면 그 실제로 그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돈을 줬어요. 그래서 네가 이 돈 받고 저 기업에 가면 예를 들면 당신이 받는 월급에서 50%를 더 얹어주겠다라든지 1+1으로 그 비용을 더 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에다가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청년들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던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경험 프로그램은 이수한 사람의 80%가 백수가 됐습니다. 그쵸. 이미 효과가 없는 게 증명됐는데 어쨌든 기업에게 돈을 몰아주려고 이런 예산을 1,300% 넘게 증액을 한 거예요. 좀 심하다. 예, 그리고 내실이 없었다는 거죠. 예. 사실. 청년에게 직접 지원해준 예산은 또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참여자한테 예를 들면 1에서 3개월 내에 재량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계약을 맺고 그걸 할 경우에 참여자는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573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420만만 받도록 그 수당을 줄이고 기업들한테는 30만 원 주던 것을 150만 원으로 확대시켜 줄 거예요. 1인당.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구석구석 어떻게 하면 기업들에 돈 좀 더 줄까라는 전략을 세워갖고 노동부가 그 일을 하게 만들었던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청년들도 모르고 있고 언론은 이야기 안 해주고 있고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목숨 정도야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에 돈을 몰아줄 바에는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결국 그 돈 또 나중에 대기업한테 돌아가더라도 어쨌든 청년들이 한번 쓰고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데 실제 청년들 문제를 해결했던 아무런 진정성도 없고 또 청년들의 그 이름 빌어서 건설업자 배불리하고 미분양 아파트 분양시켜주고 또 청년 고용 지원 이름으로
이 대상을 옛날엔 주소기업 지원 고용에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는 대기업하고 외국계 기업의 지원까지 확대를 해버렸습니다. 그 기업들은 이런 지원금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들 뽑아 쓸 수 있는 곳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또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거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증명한 거네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답답하니까 우리 이대남들이 뭐 여가부를 해체해서라도 자기들의 지역 기회를 좀 더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그 군 가산점이라도 해가지고 좀 더 지직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청년 이름 팔아서 건설회사 도와주고 청년 이름으로 고용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 지원해주는 이런 정부, 그리고 결국에는 청년들의 목숨까지도 내팽개친 정부, 이제는 좀 심판에 나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요 부잣집 자제들이 하는 행사였다면 이렇게 안 해줬죠. 예.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았겠죠. 진짜로 그게 부잣집 자제들이 하는 파티 행사인데 거기 10,000명만 모인다고 해도 경찰에 1,000명 걸렸을 것 같은데 예. 딱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잘 사는 집 자제들이 아니에요. 그 청년들은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예. 솔직히 이런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 청년 주택 사지도 않아요. 예. 그냥 부모가 하나 사주면 끝나는 거죠. 심지어 10대들도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게 뭐 수천억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정말 갈 데 없고 놀 데 없는데 사람들이 낑겨가지고 그렇게 놀고 싶은 청년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정권을 떠나가지고 이태원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놀게 해주려고 하면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 자체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금 정책을 보니까 표 없겠다고 알고 봤더니 청년들한테 야 청년 정책이야라고 했는데 막상 알고 봤더니 기업들 돈 벌게 하는 정책, 그 정책 속에서 지금 얻는 건 단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주택이라고 분양받았더니 돈 분양받은,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건 다 갚고 나면 70세가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또 저런 대통령을 용납했던 좀 더 치열하게 선거를 치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데 결국 나의 안일함과 나의 그 나태함이 우리 자녀들 또 한 번 죽음에 몰아넣었구나라는 반성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속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속지 않기 위해서 또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래에 나서서 투쟁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진짜로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요. 6월 22일 날 안전을 중시하는 뭐 이 사고는 버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반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경찰들 입장에서는 국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국민들 안전 지켜라. 이런 얘기 한마디만 해서 이 사고 안 나는 거죠. 그럼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까 정말 재앙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쇼고 하면서 사과 한마디 못하는 그런 솔직히 불쌍한 자가 저는 그 버거운 자리 빨리 내려오게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마 이번 토요일 추도 기간 끝나서 벌어진 집회는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06회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새날은 이따가 9시입니다. 황희두, 최민희 두 분과 함께 오겠습니다. 자, 오늘 낮방송, 저녁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시에는 정봉주 TV로. 자, 7시에는 정봉주 TV. 정봉주 의원 또 재밌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봉주 TV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요? 자,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